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경제 플러스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수서와 동탄을 오가는 GTX-A 개통한 지 한 달 남짓 지났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과연 운영이 잘 될까 하는 걱정이 들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정철진 평론가님. 네. 3월 말이었습니다. 동탄에서 이 수서까지 20분이면 주파한다. 네. 그래서 교통혁명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었었는데 이게 시작부터 비상 상황이에요. 이용객이 너무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용객 수가 네.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예상치를 너무나 밑돌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당초에 이 부분 개통을 했을 때 한 달에 한 61만 명 정도는 이용객이 이제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예.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한 26만 명 정도에 그쳤어요. 반도 안 되는. 반도 안 되죠. 한 40%, 43% 정도였었고요. 평일 기준으로 좀 보니까 한 2만 명은 될 것으로 봤는데 네. 오히려 2만 명도 안 되는 한 7천 명 정도대로 이제 나오게 됐었던 그런 부분이고 하루에? 더 역설적인 부분은 오히려 주말 때가 10,000명이 넘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GTX-A의 부분 개통 노선을 예. 원래는 출퇴근용으로 쓰려고 했었잖아요. 평일 출퇴근용으로. 그렇죠. 오히려 이쪽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나들이용을 쓴다라는 것이고 이게 절반도 아니고 40%밖에 안 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용객이 적다는 건데 네. 예상과 다르게 이렇게 이용률,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뭘까요?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GTX 동탄역까지 가는 거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중장기적인 보다 본질적인 이유를 보면 네. 이게 부분 개통이기는 한데 결과적으로 동탄에서 출발해서 삼성역까지 가야 되는 게 최종 목표거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지금 삼성역까지 못 가는 것이고 삼성역까지 가는 기간도 2028년에 가야 완성이 되니까 아마 이 부분이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당초에 A 노선을 설계를 했었을 때 예. 거의 한 삼성역이 전체 승객의 15%는 여기를 찍는다라고 가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할 역을 그렇습니다. 여기 아직 못 안 만들고 됐기 있으니까. 때문인 것이고요. 예. 삼성 동탄, 그러니까 민라인도 전체 이용객의 30%가 여기를 본다고 했는데 지금 동탄에서 삼성 못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이유가 역시 가장 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KBS 기자들도 현장에 가봤는데 현장 상황을 보니까 GTX 역에도 그러니까 GTX 역에 서 있는 사람들이 네. 역으로 안 들어가고 그 역 앞에 버스 승강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역버스 정거장. 타는 거죠. 네, 네네. 그 광역버스를 타는 네. 시민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 시민들 목소리 잠시 듣고 네.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동탄역까지의 소요 시간 그리고 거리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그렇게 했을 때는 시간 대비 그 가격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다 봅니다. 타는 데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하는 데까지. 그냥 그 집 앞에 있는 광역버스를 타면 한 번에 앉아서 갈 수 있으니까. 예, 시민들 얘기 들어봐도 네. 한마디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GTX라는 게 대심도잖아요. 기본보다도 지하철보다도 더 밑을 40에서 50m를 뚫어서 거기로 가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역까지 가는 접근성 또 역에서 내려가서 타야 되는 상당히 그 앞 시간대들이 많은 소요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시민들에도 말씀을 들어보셨듯이 그 해당 동탄역까지 가는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상당수의 시민도 수서에서 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강남 쪽으로 가려는 수요가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니즈가? 네네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저조한 이용 승객률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앞서 이 원인을 짚어주실 때 삼성역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 삼성역 개통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도 좀 짚어주시죠. 그렇죠. 삼성역이 원래는 올 연말까지 완성이 됐었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 A 전체로 보면 예. 위에 파주 운정에서부터 서울역까지 내려오는 건 연말에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밑에 라인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2028년으로 삼성까지가 밀렸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유는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예. 당초 그때 당시 영동대로 본격 개발 계획을 짜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 예. 국토부가 약간 KTX를 좀 배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멈칫멈칫하면서 시간이 좀 딜레이 됐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영동대로 개발 계획의 수정 문제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갔고 예. 설상가상 그 이후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 근무가 이제 시작됐잖아요. 밑에 라인, 그러니까 즉 동탄부터 삼성까지의 라인은 관공사입니다.
이제 위쪽은 민자고요. 그러니까 예. 관공사니까 이거를 철저히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동 시간이라 이런 거를. 그래서 당초의 공사 기간이 65개월에서 86개월, 약 21개월이 늦췄다. 좋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2027년 이후 2028년까지 미뤄졌다라는 건데 여기도 약간 서울역과 국토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 측에서는 이건 전적으로 국토부가 예. 빨리빨리 못했었고 딜레이 했었고 이런 탓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또 국토부는 우리만의 것이냐 뭐 약간도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당시에 2016년 당시에 영동대로 개발 계획을 빠르게 좀 추진했었으면 아마 이런 것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좀 주된 후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주 운정역부터 삼성역까지는 민자 사업으로 하는 네. 것이고 또 삼성역부터 동탄역까지는 동탄에서 재정 올라가는 사업 그러니까 재정 정부 돈이 사업입니다. 들어가는 거죠. 네. 이게 좀 사업 자체가 좀 복잡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딱 나눠서 그냥 하는 건데 그렇죠. 이게 좀 서울시하고의 국토교통부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말씀 들어보니까. 네. 뭐 아마 예. 그 입찰 국제 설계 공모를 했는데 그게 예. 늦어졌다 뭐 이렇게 티격태격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럴 때는 아닌 네. 것 같습니다. 네. 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 이 사전 조사를 잘하면 될 텐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좀 짚어보죠. 그렇죠. 이제 이번에 GTX A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부분은 이게 또 민자와 재정 사업이 마치가 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냐면 민자 쪽에서 내려왔던 부분은 우리는 2024년에 끝낸다라고 해서 끝내지 않습니까? 근데 밑에 라인이 올라오지 못해서 예. 이게 2028년까지 늦춰지게 된다면 전체가 다 영향을 받는 거죠. 영향을 받고 전체 다 이용객은 다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A라는 것은 하나인데 그렇게 될 경우 현재 좀 안타깝게도 우리 정부가 예. 민간 투자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적게는 수백억 또 더 많아질 수도 있거든요. 천억 단위로. 이제 이런 것들이 또 한 번 이번 GTX 그렇군요. A 노선의 문제이기도 하고 밤서 앵커도 지적했지만 이제 A를 보고 나서 B, C, D도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DF 같은 경우에 지금 예비적 타당성 조사도 없이 막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멈칫멈칫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생각만큼 안 되네. 또 공기라는 게 쉽지도 않네. 또 이 대심도를 뚫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A라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치동 밑을 뚫어야 되는데 이제 거기 주택가 아파트잖아요. 예. 그때 또 만약에 이런 이제 반대 의견들이 나왔을 때 그 시간은 어떻게 하지? 그렇다면 BCD도 쉽지 않겠네라는 쪽까지도 많이 확산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최근의 동향을 보면 GTX 노선 하나 발표 나올 때마다 집값이 주변에 뛰고 했었는데 예. 이 부분도 굉장히 다시 또 뭐 일종의 각성을 한다고 하죠. 이게 정말 맞는 거야? 여기까지도 영향이 끼칠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아직 추진 중인 다른 노선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정부와 서울시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경제면을 보니까 이 정부가 지난달에만 환율 방어하는데 60억 달러, 네. 60억 달러면 한 8조 원 정도 되죠. 60억 달러를 썼다는 보도가 눈에 띄었고요. 또 오늘 국내 증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도 강세를 보였죠.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350대까지 내려왔다가 아마 종가로 보니까 1,360원이었었고요. 우리가 1,400 보고 와 그때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근데 한국은행이 또 의외로 뭐 담담했다. 그 뒤로 이제 기획재정부죠. 우리나라는 이제 구두 개입을 하고 외환시장 개입을 해서 환율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예. 실제 오늘 새벽의 일은 특히 오늘의 환율이 떨어진 것은 어떤 개입이 아니라 이제 미국발 영향이 큰데요. 금리 인하의 불씨가 다시 되살아났다. 이런 예. 표현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당초에 금리 인하는 아예 모르고 금리 동결,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미국은?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었어요. 지난번 이 자리에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하고 뭐 연준의 2대, 3대의 파워가 있는 뉴욕 연은 총재 존 윌리엄스가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예. 간밤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나왔습니다. 바로 그 말을 했던 금리 인상 이야기를 했던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금리는 결국 내려갈 거다. 우리는 뭐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예. 그 전에 지난주 금요일 밤에 나왔던 고용 지표도 상당히 꺾였고요. 특히 QT를 줄였다라는 부분, 이제 양적 긴축을 줄였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지난 예. FOMC 회의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여기에 뭐 미국 재무부의 바이백 이런 것들을 참 도합해 보면 지금 미국 상황이 지금 높은 금리를 미국도 감당할 수
없는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기조가 성립이 되게 되면서 이제 완화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란 금리는 말씀. 인하가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 그러면서 증시에선 다시 반도체주들이 급등을 하고 예. 간밤에 뉴욕 증시 급등, 오늘 국내 증시가 정말 웬만한 반도체 관련주들은 거의 3-4% 오르면서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제 폭등을 했죠. 뭐 근데 최근에 이런 미국 상황이 상황을 나왔습니다. 보면 이 고금리 상황, 고금리 기조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거는 네. 이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네. 호재로 작용해서 증시가 또 오르고 이것이 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지금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금리 인하의 불씨를 되살았다는 그 4월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도 예. 절대적인 수치로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즉 매달 이제 비농업 부분에서 신규 취업자 수를 좀 보게 되는데 미국이 뭐 한 8만 명, 10만 명 나와도 와 너무 좋다 박수를 쳤는데 예. 최근에 미국은 20만 명 이상씩 매달 신규 취업자 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달에는 왜 고용이 꺾였다라고 얘기했냐면 한 24만 명 정도가 될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17만 명 나와서 고용 꺾었네, 금리 인하 하겠네 이런 로직이었지만 17만 명도 굉장히 절대적으로 진짜 높은 수치입니다. 뭐 많은 실업률, 거잖아요, 예, 그것도. 많은 거고요. 근데 제가 왜 앞서 미국도 고금리를 견디기 어렵느냐. 미국의 재정 부채가요. 지금 33조 달러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거의 4경원에 가까운 부채를 지고 있는데 예. 여기에서 미국의 시장 금리인 국채 금리가 뭐 진짜 4.5%가 된다. 그러면 우리도 힘들지만 나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올라가지만 미국 재무부도 그 이자 주다가 예산 다 빠집니다. 그러면 정부 지출 못하고 소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 미국도 꽁꽁 숨기고 있지만 자신들의 치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FOMC 회의 때를 놓고 보면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것은 그닥 어필하지는 않았지만 알게 모르게 QT, 양적 긴축의 규모를 줄였고 미국의 재무부는 바이백, 오히려 정부가 채권을 사주면서 금리를 떨어뜨린 이런 행동들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아마 이런 것들을 시장이 놓고 보면 뒤로 안 보이게 그런 예, 행동 많이 금리 하죠. 못 올리겠네. 예. 미국도 지금 힘드네. 이제 이런 거를 또 하나 눈치챘던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의 증시 뭐 상승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예. 미국 금리에 국채 금리에 뭐 여러 가지 지금 변수들이 상수처럼 지금 막 움직이고 네.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 이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중동 이슈까지 이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환율 시장, 주식 시장 당분간 상황은 어떨지 네. 끝으로 좀 간단히 좀 짚어주시죠. 금리 인하하기는 상당히 힘들 텐데 그러면 시장 금리는 어떻게 떨어뜨린다는 말이냐? 2007년 상황을 저는 데자뷰를 많이 보거든요. 2007년 같은 경우에도 실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지만 시장금리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드라마틱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 이제 그걸 앨런 그린스펀 당시 의장이 맨날 와서 왜 금리 떨어지는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뭐 그린스펀의 수수께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마도 저는 이런 상황도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빠르게 안 하지만 예. 가령 9월에 하든 뭐 12월에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시장 금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오히려 10년물 국채 금리가 4.4까지 떨어졌던데 이게 뭐 4.2, 4%가 떨어지는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오히려 연준이 하도 말을 바꾸니까 그러니까요. 연준을 보지 말고 시장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는 게 맞다. 지표를 봐라 네, 이런 말씀이군요. 네. 예. 예,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경제 이슈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